제3자의 소송 담당. 이것도 계속 앞에서 얘기했죠. 검사 얘기했고, 채권자 대리 소송 얘기했고, 파산하면 누가 등장하냐면 그 채무 직접 파산당한 사람의 소송은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해요. 그런 것은 다 법정 소송 담당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민법의 404조에 채권자 대리권 그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 요건하에 행사할 수 있게 한 거. 그 다음에 그 민법의 가족법에 가서 보면 사후인지 청구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을 대신해서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소송 담당으로 나온다. 파산하면 파산자는 행위 무능력자는 아닌데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상실돼요. 파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파산자의 어떤 법률 문제가 소송화됐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파산 관제인이 그런 것을 다 담당해줘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 담당이 그런 거고. 법정 소송 담당이 이제 제3자의 소송 담당의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또 다른 카테고리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어요. 임의적. 임의적은 의사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과 대칭되는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 소송 담당 하나 가르쳐준 게 뭐가 있어요? 임의적 소송 담당 하나 가르쳐준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선정 당사자. 그 다음에 조합의 경우 판례에 의해서 선정 당사자랑 구별하기 조금 어려운데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중에 소송법에 특별히 어떤 요건하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일반론으로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임의적으로 소송 담당을 하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든지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입장에서 전조합원이 등장하는 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특별히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하게 해서 뭔가 너 재판상 행위를 하라라고 자기네끼리 한 것을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해서 인정해 준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선정 당사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규약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하라. 원래는 임의적으로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는 건 인정되는 게 아닌데 조합의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되겠죠? 그래서 법정소송 담당, 법정소송 담당 속에서도 뭐 직무상의 당사자, 담당자를 의한 소송 담당. 직무상의 당사자는 아까 검사를 생각해 보면 되죠. 담당자를 의한 소송 담당은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그렇죠? 그 대신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파산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밑에 재산관리형이 되겠죠. 만약 파산관제인의 경우는. 위에 자기의 권리보전 실현령은 채권자 대의소송이 그 경우 그렇죠. 직무상의 당사자 그거는 검사 같은 게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넘어가면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소송법에 있는 게 선정 당사자 제도다. 소송법에 있어서 이게 언뜻은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원래 임의적 소송 담당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된다라는 식으로 하나 된 거지 그런 근거로만 민사소송법에 만들어준 거지 실제 선정이라는 행위 자체는 임의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 선정 당사자 제도는 선정이라는 임의적 그 소송 담당을 하나 조문에 53조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선정 당사자는 나중에 공동소송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게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답까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그자들 가운데서 선정해서 소송을 맡기는 거예요. 선정 당사자 등 소송 담당과 대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 지금 임의적 소송 담당이든 법정 소송 담당이든 이 제3자가 담당이란 말을 쓰는 거는 제3자가 등장하니까 대리라는 거와 언뜻 보면 마찬가지인 듯한데 대리는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민법서 배운 그 대리일 뿐이에요.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소송 담당은 누가 당사자냐면 그 전에 있던 맡긴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등장하는 사람만 당사자예요. 담당하는 사람이 당사자인 거예요. 선정자는 이제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선정 당사자만이 당사자예요. 그럼 선정자 같은 그
전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사람이 당사자니까 받는 건데 이 배후에 있는 사람, 채권자 대의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받느냐 마느냐. 선정 당사자가 소송 수행한 결과는 이제 원래부터 등장하려고 했던 이 선정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218조의 사망에 가서 보면 판결의 효력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인데 218조 1항은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나랑 공부하면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판결의 효력은 뭐예요? 변론에서 자기 주장을 펼친 결과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럼 변론에서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펼친다. 그래서 그게 아까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다른 것으로는 필수적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럼 당사자가 지금 안 됐는데 아까 말한 거는 당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라면 그 싸움의 결과를 받아야 되면 싸울 기회가 보장돼서 자기 주장을 펼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필수적 변론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돼야 된다든지 당사자 적격을 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사자가 아닌데 왜 판결의 효력을 받느냐 라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218조 1항이 그래서 당사자한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소송에서 당사자로 등장해서 싸운 결과를 자기가 수용해야 되는 거가 원칙인 거죠. 그런데 사망에 가서 보면 타인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그런 경우에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런 케이스 등이에요. 그게 채권자 대의소송에서의 받은 판결이 을에게 미친다. 근데 요거는 민법에서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 저번 때 얘기했죠. 소송법에서는 알았을 때 하나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왜 그래요? 이것도 그 당사자의 절차적인 보장, 내가 맨날 말하는 을은 지금 소송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을 보면 누가 얘가 원고잖아요. 갑이, 병이 피고잖아요. 을은 지금 영문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자기의 채무자한테 소송을 낸 걸 만약 몰랐다고 쳐봐요. 그리고 218조 3항을 그대로 적용해봐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볼까요? 갑 잊어버리고 을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병이 돈 갚기 싫어요. 병이 돈 갚기 싫으니까 자기 친구인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소송을 내라고 그래요. 병이 친구인 갑한테 둘이 짰다고 쳐봐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병이 을한테 돈 갚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친구인 갑한테 너가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소송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을은 소송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병이 이제 피고잖아요. 병이 피고고 갑이 원고잖아요. 그럼 병이 뭐냐면 요 피보전 이게 갑이 당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있고 그래서 자기 못 받으니까 뛰어든 건데 이게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있다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병이 소송에서 갑이 지게 만들어요. 즉 요거는 인정돼서 당사자 적격은 있는데 요 채권에 대해서 결국은 을이 원래 싸웠을 때는 진리가 없겠지만 갑이 쓱 요거에서 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그러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면 을의 채권이 날아간 셈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채권자 대의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뭐예요? 갑과 을 사이의 피보전 채권은 갑이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채권이고 요거는 피대의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대의된 요게 소송물이거든요. 요게 사건이거든요. 요게 지금 요게 다툼 핵심이잖아요. 요것도 다루어지겠지만 요건 뭐예요? 당사자 적격을 갖느냐 마느냐 부분에서의 다루어지는 채권이죠. 피보전 채권. 실제는 피대의 채권이 소송물이잖아요. 근데 갑이 쓱 져버리는 거예요. 병하고 짰기 때문에. 그럼
원고 청구가 기각됐죠. 원고 청구의 기각의 실질 내용은 뭐예요? 을이 병한테 받을 채권이 없다라는 기착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알고 나서 소송 낼랬더니 기판력이 만약 있다라면 그 채권 날라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패소한 판결이 선행적으로 확정돼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을은 영문도 모른 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218조 3항을 고지것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민법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보면 을이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소송법에서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걸었어요? 조문은 있지만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알았을 때 하나여 기판력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 민법서도 봐요. 그 75년도 판결. 왜 알았을 때를 걸었어요? 을이 이런 걸 알았다면 을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 삼겠죠. 그러니까 을의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제안을 했다. 7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알았을 때 하나여 기판력에 미친다. 그 벌써 몇 년 전에? 75년이면 40년 전. 그 40년 전에 진짜 좋은 판결이에요.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딱 한 거죠. 40년 전 판결인데 참 좋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임의적 소송 담당의 문제는 이 허용성 한계, 소송 대리를 잠탈할 우려, 그다음에 소송 신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탈법.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에 관한해서는 판례가 하나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잠탈의 우려가 없다. 탈법적이 아니라고 봐서. 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게 또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합의관계니까 전원이 다 당사자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것은 자기네 조합원의 나름대로 제일 뭔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내세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소송신탁을 회피, 탈법적으로 이런 게 없다고 보고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오케이를 해준 예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로 그 255면의 예 같은 거 보세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실제 이제 사례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뭐 자기네끼리 이렇게 조합체를 만든 것을 상황을 줘요. 3명이 뭔가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직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당사자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 되게 심플해지는데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무슨 문제로 가요? 누구를 당사자로 삼아야 되냐면 전원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 설명을 이어나가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한편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뭐 또 이런 걸로 물어볼 수 있죠. 뭐 임의적 소송 담당에 이런 예를 갖고서 당사자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진전시켜서 나중에 문제이지만 그 중에 3명이 조합체를 만들어서 3명이 다 소송을 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전개시키다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가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소를 취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로 또 가요. 3명이면 3명이 같이 이제 당사자가 됐는데 즉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당사자끼리 흠결이 있는데 그럼 한 명이 소를 취하하겠다라면 한 명이 빠져나가면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있어서는 한 명의 소취하는 원래 소취하는 자유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결론만 말한다면 한 명이 소취해버리면 이 소송이 부적법 각하돼버리니까 소취하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취하에 자유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3명이 같이 당사자로 나서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한 명 빼고 2명만 나섰는데 그러면 이거 끝끝내 가면 부적법 각하되는데 이 한 명을 마저 채워줄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는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68조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이 누락된 채 가버리면 3명이면 3명이 다 당사자가 돼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한 명이 빠져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소치하는 안 된다라는 거가 좀 아까 말한 거고 이번의 경우는 이제 3명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뭔가 이유 때문에 둘만 가지고 소송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한 명을 빨리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부적법 각하되니까 이 한 명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도를 찾아봤더니 68조가 뒤늦게 후발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미 처음에 잘못되긴 했지만 맞춰주기 위해서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누락된 자를 추가하는 제도가 하나 68조에 있어서 그 68조에 의해서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이런 문제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까지 정리하고 4-60의 소송 요건이다. 직권으로 법원이 조사하고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 조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되는데 다만 이행 청구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당사 적격이 통과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요. 당사 적격에 있어서는 이행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지문을 계속 확인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행 청구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통과하고 실제 문제되지 않는다. 당사자 적격. 그게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은 소의 이익과 표리일체로 연결되니까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은 또 아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다음에 소의 이익을 배우는데 현재 이행의 소는 그래서 소의 이익이 문제 안 되고 장래 이행의 소라는 것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소의 이익서,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은. 하여튼 일반론으로는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못 갖췄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계속 우리가 소송 능력에서도 얘기했고 당사자 능력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흠을 간과했으면 그것을 갖다 부적법 각하시키지 못한 채 본안 판결로 가서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소까지는 되는데 확정된 후에는 재심 사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에 의한 이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확정이 됐으면 재심소로 할 수는 없다.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더 뭐를 체크하냐면 소송 도중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것도 앞에서 연결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때 뭐 얘기를 했냐면 소제기 전에 사망을 했다든지 한 경우에 사자명의 소송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변론하다가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사망한 경우는 아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218조 봤는데 사망도 받고 일항도 받는데 218조 1항의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사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하면서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1항의 두 번째 문장 보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그 규율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초에 죽었을 때는 사자명의 소송 이런 때 나왔던 건데 지금 소송 도중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이미 했었던 건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개를 해서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는 거는 사망이라는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계쟁물이 지금 뭔가 싸움이 되고 있는 토지라든지 집이 양수됐어요. 소송 도중에 넘어갔어요. 을로부터 병으로 넘어갔어요. 갑을 간의 싸움에서 을이 병한테 그 계쟁물을 팔았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원래 을이 당사자 적격이잖아요. 을의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병한테 팔렸을 때 만약에
그냥 끝끝내 소송을 해버리면 나중에 병의 것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을한테 판결받아봤자 나중에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는 을인데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병이니까 나중에 을한테 달라고 하고 을한테 가서 뭐 어거지 부려서 을이 병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병한테는 그 판결문 갖고는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병으로 바꿔줘야 돼요. 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을을 병으로 바꾸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81조의 당연승계, 81조의 참가승계, 그 다음에 82조의 인수승계라는 게 있어요. 참가승계는 그 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사자 내가 하겠다. 참가하는 거예요. 승계인으로서 참가하는 거예요. 인수승계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이쪽 원고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수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사망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당연히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런 사망이라는 거 말고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특정 승계의 경우는 어떤 신청 같은 것을 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당사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81조에 참가승계가 있고 그건 제3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좀 더 그거에 딱 맞는 거는 82조에 인수승계를 시킨다.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은 이제 이 소송에서 실제 물건의 주인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당사 적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이제 주체가 돼서 소송에서도 당사 적격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결합시키기 위한 어떤 지금 소송법에 있는 제도가 그 사람이 들어오겠다면 81조의 참가승계로 들어오는 거고 갑이 그 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82조의 인수승계라는 것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그래서 4-62 설명을 보면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적격을 이룬 경우에 그 사람한테는 끝끝내 가봤자 좀 아까 을에게 대한 판결을 받아봤자 이제 병이 주인이니까 의미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종래의 소송 수행의 결과를 승계할 병을 이제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송 승계의 문제가 생긴다. 그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소송 승계의 문제가 생기는데 병이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81조의 참가승계, 82조의 인수승계가 있다. 느낌은 알겠죠. 참가승계, 인수승계. 승계인이 이제 당사자로 들어와 줘야 되는 그 절차가 나중에 이제 당사자 변경하는 절차에서 배우게 돼요. 그것에 대한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4-62가 잠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여기까지.